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경제 그 걱정하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 걱정하시라고요.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124포인트 오늘 떨어졌죠. 네. 코스닥 37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떨어진 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올해 주가가 사상 최고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올라갈 때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지니까 더 많이 떨어져.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300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8,600억 원어치를 샀어요. 이거 내일 또 떨어지면은 개인들 완전히 이거 쪽박 차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에 동참을 했지만 아침에 아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이거 세계 경제하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 증시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제발.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지역 전통시장에 들러서 어묵도 먹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묵 회사가 오늘 주가가 올랐구나. 어묵 회사 주가 어묵 회사만 올랐어요. 올랐구나. 어묵 회사만 와. 다 떨어지는데 지금 그렇죠. AI 반도체 다 떨어지는데. 야 역시 살 거는 우리 전통시장밖에 없네. 에이.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경제 살아나요? 대통령 가서 좀 드시고 그러면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MB 때 대선 광고 기억나세요? 국밥. 국밥 아, 많이, 국밥. 욕쟁이 할매가 국밥 많이 처먹고 경제나 살려라 그랬잖아요. 맞아. 예, 살렸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MB 때 그래도 경제는 괜찮았지. 나쁘진 않았어. 나는 MB를 높게 평가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극복을 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 저는 인정, 4대강 같은 거는 하면 안 되는 뻘짓이었지만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MB 때는 저는 아주 나쁘진 않았다, 경제가. 근데 먹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는 국밥을 아무리 처먹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광고. 삭제, 편집. 그게 아니라 광고에 그렇게 나와요. 국밥 많이 처먹고 경제나 살려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국밥을 아무리 먹는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듯이 대통령이 아무리 가서 어묵과 떡볶이 재벌 총수들 다 불러 모아서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었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시달데기 없는 짓을 한다 지금. 그래도 휴가 가서 전국 고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휴가 갔다가 네. 돌아와서 4+1 개혁 방안도 국민께 직접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와서? 2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걸 4+1 개혁을 지금 보고해요? 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취임하면서부터 나 우리 4대 개혁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무책임한 게 뭔지 알아요? 정부안 연금 개혁은 정부안도 안 내놨어요. 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야당에 떠넘겼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야당을 존중했는지 야당과 논의해보자고 야당이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이거는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전문가들과 2년도 너무 늦었지. 좋아, 오케이.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오케이. 전문가들과 그동안 정말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과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부 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놓고 야당 우리 이거 국민을 위해서 연금 개혁합시다. 동참해라. 이게 맞지. 니들이 좀 안을 만들어 보고 좀 합의 좀 해봐. 이게 맞냐고 이게. 난 좀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게. 지금 4대 개혁이 교육, 노동, 연금, 의료 개혁 이렇게 4가지였고 지금 저출생까지 지금 +1 해가지고 5가지를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보통 이제 4+1은 이제 박앤세일 할 때 많이 묶어줄 때 이렇게 하는데 뭘 팔려고 그러는지 약을 팔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시겠는데 오늘 제가 느낌이 장성철 소장님이 골수 좌파 같아요. 지금 좀 자리 바꿔서 앉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재산상의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아니야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방송에서 뭐 하냐고 주가를 한 방에 지금 말아먹는데. 제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 뒷코너, 내일 앞코너, 뒷코너 다 다루니까 같이 좀 들어보시고 같이 대응해 보시죠. 4+1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자, 정부가 하겠다라는 4가지 개혁의 안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2년이나 2년 3개월 지났잖아요.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거나 떠올리실 수 있나요? 교육개혁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안 김문수 떠오르실 것 같은데. 노동부 장관. 자, 의료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는 게 있죠.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단 의료개혁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의사들의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말이 되냐고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게 3,500명인데 정원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를 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지금 내년에 의대생들 지금 다 유급되고 국가고 그 의사고시 보는 사람 지금 300명이래요. 350명, 3,000명 정원인데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전문의들도 10%뭐 이제 내년 하반기 뽑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는 건데 어떤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의료개혁 이 정도로 해놨지 지금 망가뜨려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연금개혁 아까 잘 말씀하셨잖아요.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안을 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24가지 안을 낸 다음에 그중에서 니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좋게 떠넘겨가지고 특히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 저번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냈잖아요. 민주당이 받겠다 올리는 그렇죠. 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반기로 넘기자 하고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정부 여당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지금 연금개혁을 무슨 보고를 하겠다고. 제일 심각한 거는 노동개혁이에요. 노동개혁 기억나십니까? 노동개혁이 뭔지 화물차. 건설노조를 때려잡자 뭐 이런 거가 있었지만 그거는 개혁이 아니고 69시간 69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69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친정부적인 사람이어서 69시간을 넘어서 주 100시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노동 자체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내용이 뭔지를 몰라 일단은. 이게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거예요. 내용들이 보면은 노조가 문제다. 노조만 이렇게 우리나라 노조가 너무 경직돼 있다. 노동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 고용 경직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교육개혁은 수능 쉽게 내기. 이게 개혁인가요? 킬러 문항 없애기. 아니, 그 킬러 문항 없애기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야.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상당수가 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특히 저출생 과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부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저출생 무슨 부처죠? 그게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저출생 부서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정부조직보호부 개편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부처의 힘은 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산에서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위원회가 힘이 없고 부처가 힘이 강한 이유는 거기에서 경직성이기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거기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출생 기획부가 힘을 가지려면은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부처 거를 땡겨와야 돼요. 새롭게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어디서 땡겨오죠? 어느 부처 거를 땡겨오죠? 복지부에서 땡겨와야 되나? 복지부에서 일부 땡겨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부에서도 땡겨. 왜냐면은 그러네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예요. 이거는 노동부 소관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노동부에서 땡겨야 되고, 뭐 복지부에서 뭐 땡겨는 뭐 이를테면 출생아 뭐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교육부에서 땡겨와야 돼. 교육부에서도 교육 예산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할 수 있냐고요, 이거를. 국방부에서 땡겨오면 됩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부처에서 이거는 본인들의 힘이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아요. 국방부 성교육 이거 예산을 다 떼가지고 저출산 성인지 예산은 형님, 아니 죄송합니다, 소장님, 그거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거 부풀려진 거예요. 그건 하여간 그거는 성인지 예산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들지도 못하지만 만든다고 해도 완전히 껍데기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국 구상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 부작용 다 검토해가지고 휴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지켜보고 좀 비판하시죠. 아니 방금 전까지 엄청 비판하다가 갑자기 라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 어때요? 그냥 내용적으로 의미요? 그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보고를 하는 앵커님, 거잖아요. 대통령이 보고를 할 그 때. 좋은 안이 있고 뭐 실현 가능성 있는 안이 있었으면 2년 동안 질질 끌었겠냐고요. 이게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그럼 없죠. 이 마당에 실제로는 저출생 관련해서 아이디어 내라니까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 냈냐면은 5시에 퇴근시키자. 아이들을 집에 9시까지 들여보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눴대요. 한심한 9시까지. 사람들이죠. 그게 저거죠? 뭐 학교에 더 잡아놓자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참 이 무능력한 정부를 비판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러면 저번에 여자 아이들을 빨리 입학시키자 그것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남녀의 성장 속도가 그 육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입학시켜가지고 빨리 졸업시키고 빨리 결혼하게 하자. 조세재정연구원. 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연구원이 개인 의견으로.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4+1이든 4대 개혁이든 간에 원래 윤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집권의 의미 여기서 찾았던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임기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행태들을 보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4+1 개혁과 관련해서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하겠다. 무능력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법안을 고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야당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야당이 이거 협조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안도 없고 야당이 협조도 안 받고 뭘로 그러면 이걸 개혁을 해야 하냐고요. 그냥 외침으로 해요. 개혁. 저출생 극복해야 됩니다. 캠페인으로 개혁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 자체가 없다. 네. 의지 자체가 없다. 의지와 능력. 두 능력. 가지가 다 없다. 근데 그럼 아까 그 장 소장님 주가 걱정하셨는데 하여튼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호황을 맞은 적이 없이 지금 불황을 맞게 생겼어요. 미국은 호황을 맞았다 정확한 사이클상 지적이에요. 불황으로 가는 정확한 거거든요. 지적이에요. 이거를 잘 방어를 해낼 수 있을까요? 난 그게 제일 걱정인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이원재 대표님이 진행자께서 훨씬 더 경제 전문가긴 하지만은 제 짧은 식견으로 좀 뭐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가 있잖아요. 이제 장기 과제는 구조 개혁인 거고 단기 과제는 당장 이제 경제 운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리스크나 위기나 이런 게 있을 때 대응하는 거잖아요. 저는 단기 과제는 거의 D나 F고요. 장기 과제는 아직 물음표라서 한 C 정도 이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논의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타이밍이 다만 지금 상황에 내리는 게 맞느냐 그런 거 하지만은 상속세는 저는 낮추는 대신에 다른 세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사실 상속세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밀어붙이는 거 잘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이제 뭐 좌파나 우파나 이런 거를 좀 떠나가지고 나라의 어떤 세금 조세 제도나 정책이 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그거는 여러 가지 타이밍에는 의문이 있지만은 그거는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집이에요. 똥꼬집. 똥꼬집. 아니 지금은 우리나라는 돈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된다고. 풀어야 돼. 돈이 아니,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될 정도로 지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들이 2년 전에 2022년에 자영업자 연체율이 0.5였는데 3배가 됐어요. 1.5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특히 8군데 중에 한 군데가 폐업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1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코로나 때보다도 더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자영업자들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출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는 그나마 버틸만 한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지금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뭐 낙수 효과고 뭐고 뭐 난 믿지도 않지만은 그거가 언제 나타나냐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때는 일단은 돈을 쓰는 거예요.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이 싫으면 25만 원 땅 말고 딴 거로 하면 되잖아. 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래?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 죽으라. 그러니까 대출도 살아 있어야지 뭐 대출을 받아서 연장을 할 거 아니야. 소상공인 대책 지난번에 발표한 거 지난번에 뭐 대책 발표한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무능하고 똥꼬집을 부리기 때문에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예. 상황 판단을 해보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AI 붐을 타고 조금 살아나고 이익을 내고 뭐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수 경기는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현대전자, 삼성전자 이쪽이 어려워지게 생긴 거예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내수를 또 어떻게 살려?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큰일이에요. 이런 아무래도 큰일이 답이 지금 안 보여. 벌어지게 된 건데. 한국은행한테 마이너스 대출이나 좀 받고 있고 세금은 점점 안 고치고 돈은 써야 되고 작년보다 지금 10%가 덜 거쳤대요. 세수가 거의 법인 작년도 세금. 60조 원 펑크가 났잖아요. 한 57조 원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그거보다도 10%가 지금 추세상 안 거치고 있으면은 올해도 확정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세수가 맞아요. 작년보다 더 많이 안 거친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법인세- 미국 분위기를 보니까 법인세 더 줄어들지. 근데 지금 모든 감세는 다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금 전에 코스피 200선물 5% 급락해가지고요. 네.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대요.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손 놓고 있어. 이런데 휴가 가셔가지고. 아휴 휴가 반납하고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금 국회에서 25만 원 지원법하고 그리고 일단 노란봉투법 아마 지금 보내진 않았지만 25만 원 지원법은 통과시켜서 보냈고 노란봉투법은 아마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에 시킬 것 같은데 휴가 중에도 이거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전자 결제로 하시면 전자결제. 100%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계속 핑퐁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뭔가 진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과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의 기조와 노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닫아놓고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기관을 동원하는 모습 그것들이 앞으로 더 강하고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기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검찰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그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서 보냈다는 기사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신종 사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혹시 문자 받으셨어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저는 보수우파 패널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이쪽도 애국보수 패널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어쨌든 받으셨어요? 13011인데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왔어요. 이렇게 와 있어요.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건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그래서 조회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서번호 202487 조회 뭐 사용 목적 수사. 제공받은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제1부 제공일자 1월 4일.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몇 명이 지금 이게 조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 이거 확인된 거, 그리고 임은정 검사도 검사인데 임은정 검사도 지금 통신 조회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뉴스타파, 미디어 오늘, 고발뉴스, 언론노조, 한겨레, EBS, 미디어스, 그러니까 언론 전문지,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뉴스, 그러니까 고발뉴스 2번 들어갔네, 자유언론실천재단, 뉴스버스, 뭐 이런 데가 받은 거예요. 나는 왜 들어간 거야 도대체? 나는 그냥 한 거야? 이게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지금 통신조회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김만배랑 신앙님이랑 대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지금 수사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얘들이 쉽게 얘기를 하면 얘들이 짜고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뭐 커피 뭐 조우영이 오니까 뭐 야 커피 타줬다 뭐 이런 얘기 이거다 허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케이 그거 뭐 허위든 뭐든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의 그림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얘들만 한 게 아니라 범진보 진영이 다 짜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질놈들이 누가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더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통신 수사를 하면은 자 공수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최상병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영장 다 기각하잖아요. 한 3,000명 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김건희도 하고 윤석열도 하고 뭐 저기 뭐 김용현도 하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하고 다 해야지 그러면은. 안 그래요? 이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 올 때 왜 조회하는지는 안 와요? 왜는 안 나와요. 왜는 안 나오는데 왜냐면은 반부패 수사일부가 하는 게 뻔하니까. 얘네가 지금 수사 중인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뻔하니까 딱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3,000명이나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항의 전화를 이제 몇 명이서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야 이거 당신 말고도 한 3,000명 했어 이렇게 검찰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된 숫자는 아니지만은 최대 3,000명까지도 지금 한꺼번에 했다 이거를. 왠지 그 문자 받으면 인싸고 못 받으면 아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3,000명들이 괜히 불안하네요. 왜요? 나는 왜 안 왔지 연락이? 난 바로 구속 아닌가? 그런 조회할 필요도 없이 혐의가 너무 짙어가지고. 아니 설마요.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아직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사찰에 가까운 듯한 또 수사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또 이제 저 지난번에 김준일 평론가님이 그 경로 영상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왜 검사들이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내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러 가는 겁니까 하고 경로한 영상이 지금 끝내주는 경제사상 최대 조회수를 찍었거든요. 예. 쇼츠로 만들었더니.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생각이 난 건데 어떤 수사는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해요. 검찰은. 그리고 어떤 수사는 엄청 저자세로 해요. 근데 어떤 수사는 엄청 고자세로 하고 어떤 수사는 저희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수사 좀 제발 해달라 압색 좀 해달라 그래도 절대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서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인력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수사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강력하게 어떤 경우에는 저자세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역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한 적이 있나요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문재인 정권 때 뭐 공산주의자가 그거는 뭐였냐면은 모욕죄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하고 명예훼손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은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구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딱 그 사람만 건 거잖아. 모욕죄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문건 가지고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있어가지고 찌라시를 뿌린 우파 단체를 모욕죄로 걸어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취하했어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 막 이런 데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대통령한테 그런 게 어딨냐 공인한테. 지금 이게 지금 수사가 뭐냐면은 윤석열 명예훼손이에요. 자 제가 아예 이게 왜 명예훼손이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중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데 하려면 공직선거법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그 대선 기간에 지금 검찰의 주장이 그거죠. 대선 기간에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만배랑 신앙님이랑 그리고 나머지 수사받는 사람들 다 공직선거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해? 공직선거법. 왜 명예훼손으로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은 적용은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도할 가치가 있으면은 사실 하면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부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사정이 있고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명예훼손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지금 걸어버리는 거니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 보도했다고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의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보도할 말.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 당사자들은 저는 뭐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데 그거를 인용 보도한 것까지 전부 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3,000명씩 지금 하는 거 이게 공안적인데 저는 푸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나왔다, 사람. 이제. 쇼츠 나왔다. 아니 진짜로 이런 나라가 어딨나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본인의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이렇게 수천 명씩 통신 조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보수 우파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잘못됐죠.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는 뭐 SNL 나와가지고 뭐 풍자,
뭐 조롱, 희화화 이런 것들 다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고 또 명예훼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입틀막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위가 검찰의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잘하시고 야당 잘 대우하시고 국정 운영 잘하시고 경제 살리고 하면 누가 대통령을 막 이렇게 희롱하고 뭐 비하하겠습니까? 자꾸 공권력을 김건희 여사나 가족들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사용한다.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과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뭐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일종의 좀 잘못된 정면 돌파 전략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더 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버티기 들어갔잖아요. 탄핵해도 뭐 직무정지 돼도 이제 계속 네.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국회하고 얘기 안 하고 대국민 직접 보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사망을 막 넓히고 이게 좀 불길한데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더 좀 의학하는 인사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고민 중이다. 뭐 그러한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았어. 나랑 같이 호흡 맞추고 내 말 잘 듣고 그냥 내 입장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공직자라는 자리를 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유능하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좀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원장 뭐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와 이건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파탄 나겠구나. 아우 나 이거 장관이나 청문회 하는 자리는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제 후자 같아요. 사람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는. 그래서 저는 인재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선에서 떨어졌던 사람들 지금 뭐 장관직이나 아니면 대통령실로 거의 다 세팅 다 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그냥 내 사람들과 함께 편하게 정치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느냐? 저는 남은 3년이 훨씬 더 암울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보통 임기 말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요? 임기 말에 사람 장관시키기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안 오려고 하고, 뭐 청와대도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람들 쓰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큰일이네요. 그리고 대통령실 분위기도 뭔가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괜히 내가 뭘 건의했다가는 이거 찍히겠다. 그래서 조언. 그래서 그냥 위에서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가? 위에서 뭐 시키는 일만 하지 뭐 이러한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뭐는 강하게 하냐면 공직자들, 너희들 뭐 잘 안 움직여? 어디 야당에 정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사정만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이런 것들을 연초에 또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지금 국정 운영하는 방식과 행태가. 이상하지. 걱정스러워요. 그 와중에 지금 또 이게 큰 사건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 안 되는데, 김준일 평론가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공수처에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직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아직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열심히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약간 너무 과잉 해석이다라고 했지만은, 그때 이태원 참사 때 마약 잡겠다고 마약 수사 이제 경찰은 많이 투입을 하고 경비는 제대로 투입을 안 해가지고 이게 또 뭐 논란도 되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중점적으로 사실은 이 정부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정부가 시키면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 이제 형사 2과장 이 사람이 큰 거를 하나 잡았어요. 말레이시아에 마약 밀반입을 하는 사람을
그 마약 조직원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여온 게 1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0억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건더기를 왕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근데 이제 수사를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어떻게 그럼 한국에 들어왔냐 이거를 했는데 배에 부착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출토를 했는데 인천 세관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다라는 이 출토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예, 말레이시아. 그래서 이쪽으로 아니라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통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통과하던 이거를 잡은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 수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 세관에 누가 내통.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 잡았습니다라고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보고하니까 아 역시 열심히 하시더니 좋은 성과가 났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또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고 서울청의 형사과장인가 보고하고 경찰청장한테도 보고했어요. 경찰청장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중점 역점 싸움인데 그런데 갑자기 9월 말에 이거 9월이니까 작년 8월에 임성근 사건이 있었고 9월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붙어있어요 시기가. 갑자기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형사과장한테 야 이거 용산에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심각하게. 예, 그러니까 뭘 그래서 이 백경정은 이 형사과장은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이게 뭐지 갑자기? 근데 그때 갑자기 서울청에서도 전화 오고 서울청에서 전화 온 사람이 조병노 경무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멋쟁이병이라는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 네네네. 이종호 씨는 안 들어가. 이종호 씨 있고 임성근 없었지만 네네. 이종호 씨 있고 뭐 김규현 변호사 있고 그 이종호 씨랑 그 사람들이 야 조병노 경무관 우리가 승진시켜야지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중 거기에 경찰이 한 명 있거든요. 조병노 경무관이 승진해서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녔어. 부속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데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멋쟁이병 방도 그 경찰도 같이 좋은 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를 승진시켜야지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이제 정황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세관 그 관세청은 빼라. 브리핑에서 빼라 정확하게는. 이게 수사를 빼라고 할 수는 없고 브리핑에서 빼라라고 요청이 왔고 계속 그게 그 다음에 관세청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천 관세청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거 영등포 경찰서 영등포 경찰 수사팀에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빼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에 빼달라고 3번이 와가지고 결국은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다가 그 부분에 여러 차례 뺐어요. 이를테면은 그 세관을 언급할 수 있는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빠지고. 근데 항명했죠. 이 사람이 이거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구대로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좌천시켜버렸어. 저기 파출소장으로 보내버린 거니까 경정을. 그러니까 사실 경위급이 하거든요. 경정은 그거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경정은 이제 보내버렸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최상명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공통점이 한 4-5개가 있어요. 자, 정부에서 열심히 하라고 했어. 마약 수사 열심히 하라고 하고 대통령이 최상병 수관도 함전 무용 없이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보고를 하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여기에서도 경찰청장부터 해가지고 다 칭찬했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 외압이 와. 외압이 오는데 그게 이 당사자, 수사를 한 당사자들은 다 좌천되거나 징계먹거든. 일종 항명죄로 징계먹고 이 사람도 지금 지구대로 좌천돼 버렸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다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린 거래요,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종호라는 사람이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하면서 그 단톡방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나와서 이제 김건희를 통해서 추정인데 이렇게 로비를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네네, 그 그랬죠. 내용이 네.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접 그 이름 이종호라는 이름 안 나왔지만 조병노가 왜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용산에서 왜 마약 사범을 옹호를 하지?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거죠? 정권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게 이제 조국 대표가 당시 민정수석이 이거 감찰을 무마했다라고 해서 징역 2심에서 그 입시비리랑 합쳐가지고 징역 2년이 지금 받은 거거든요. 2개예요. 입시비리랑 유재수 감찰 무마. 유재수는 민주당원이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나중에 부산시 당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데 부산시 경제부지장까지 했어요. 근데 골프 접대를 군감원 때 받아가지고 자기가 감찰을 받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민정수석실에 민정비 100원 후 민정비서관 등등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감찰이 무마가 됐단 말이야. 그거는 자기 사람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관 그 5, 6호 그렇죠. 그룹을 떠나서 네네네.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마약 조직은 왜 챙겨? 그러니까 마약 조직을 그래서 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아요. 야 마약까지 들여오는 거야 정권에서 막 이런 얘기까지 진짜.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뭐 이런 거는 왜 구하는지는 알겠는데. 임성근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임성근은 그냥 그래도- 어떻게라도 이해를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마약 사범은 왜?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뭐 로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근데 관세청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공무원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특검 갈 거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특검거리다. 네. 용산이 들어가는 순간 특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 소장님 이 사건 보셨어요? 들어보시니까 아, 어떠세요? 들었죠.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어떤 지인을 만나가지고 대단히 흉흉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참 뭐 누구나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막 그러한 생각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이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군대, 그리고 이런 조직, 경찰. 이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권력이잖아요. 검찰도 그런 것 같아요. 검찰도 그렇죠. 근데 경찰과 이 군대와 경찰 여기에서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취급을 한다. 그럼 누가 일을 하겠냐고. 그러네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애국 보수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진짜 애국자들이죠. 근데 저런 식의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분이 연루돼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시는 아니 저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또 이세요 누구세요? 김건희 맞구만.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정말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 참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의 그 장성철 소장님도 이렇게 조심하게 할 정도로 금기어가 3가지가 있어요. 건의, 네. 건의, 유지, 줄리 이렇게 3가지 금기어가 있습니다. 이 정권. 유지주의. 예, 건의, 유지도 제 쓰면 안 화면 돼. 좀 빼주세요. 제 화면 좀. 날 씁쓸합니다. 씁쓸하고요. 같이 잡아주세요. 저랑 같이. 네, 나 그래도- 혼자 갈 순 없지. 나 안경 벗어서. 그래도 통신조회 안 당하셨잖아요, 장 소장님은. 김준일 평론가. 저는 바로 검찰에서 불러가지고요. 바로 구속이지. 장성철은 바로 구속이야. 통신조회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근데 답답해요. 씁쓸해요. 예, 씁쓸한 게 아니라 지금 큰일 우리 났다. 지금 증신 사이드카 발동하고 네. 경제는 위기가 내일 몰지 모레 올지 지금 일촉즉발인데 근데 대통령 휴가가 계시고 휴가가 계시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유. 뭔가 이렇게 수사하는 외압으로 무마됐다 이런 얘기는 잔뜩 들리는데 정작 수사받을 사람 아닌 사람들이 문자 잔뜩 받아가지고 통신조회됐다는 얘기를 듣고 특히 언론인들 좀 걱정입니다. 이현재 앵커님이 정리를 참 잘해주셨네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희망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올림픽밖에 없구나.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국민 기쁘게 해주는 거 외에는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너무나 한탄스럽고 정말 처참해요. 아, 어린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기분이 좋던데. 아, 그러니까요. 너무 기뻐요. 눈물 날 정치권도 정도. 한번 세대를 확 한번 바꿔서. 이준석, 천하람, 김재섭, 화이팅! 아니 왜 다 우파예요? 그럼 민주당에 좀 누구 있어요? 띄워주세요. 민주당 누구 있어요? 얘기해 많이, 보세요. 많이. 민주당의 장경태? 장경태도 화이팅! 네. 약하지만 화이팅 하시고. 아, 예, 근데 아니 아닙니다. 아이, 뭐. 좋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젊은 좌파 정신 좀 발굴해 오세요. 김길성 의원이 오늘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정치가 경제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는 이제 장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저도 고맙습니다. 가면서 들을게요. 네, 꼭 궁금하고. 들어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